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대기업들이 올 상반기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크레딧 채권이 강세를 보이자 차환 또는 신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에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된 덕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천억 원대 공사 수주 계약을 공시한 신세계건설 주가가 장 초반 10% 넘게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은 지난달 28일 장 마감 후 9,238억 원 규모의 스타필드 청라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화오션이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회사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은 물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수주에도 적극 나서며 지난해 총 수주를 상반기에 넘어섰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나증권은 삼성 SDS에 대해 하반기부터 생성형 AI 매출 기여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 전망 속에 삼성 SDS의 주가도 강세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실적 전망에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 좀 아쉽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야기한 요인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가장 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월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하반기 첫 번째 거래일이라서 내심 오름이 좀 잘 되길 그렇게 바랬는데 다행스럽게 외국인들의 매수세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반도체 업종이 역시나 괜찮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살아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800포인트 지금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6월 20일에 기록했던 2,812.62포인트는 돌파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내심 기대가 될 만한 요인들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폭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 주 마지막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마이크론의 실적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도 밝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역시나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260조 정도였는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소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을 때는 이게 상향이 될 겁니다. 지금 시장 전망치는 대략 270조도 소폭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시장은 딱히 못 갈 이유는 없는 거죠.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위안화의 가치나 엔화 전부 다 소폭 약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161엔 완전히 넘어선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위안화의 가치도 지금 내려갑니다.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1,380원 정도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원화의 가치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역시나 6월의 수출도 좋게 나왔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안하였을 때 시장이 지금 당장 꺾일 만한 무언가 악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면서 오히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지 않을까. 상반기에 내심 3,000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감이 참 크긴 했는데요. 그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발을 빼고 있는데 선물 시장은 또 담아내고 있고요. 환율은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 어떻게 평가를 해볼까요? 오늘이 반기죠. 이제 네. 반기가 바뀌는 때다 보니까 보통 이제 반기가 바뀌기 전에 마지막 거래일 그때 부근에는 빠져 있는 종목들의 반등들이 나와요. 네. 그런데 그게 시세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번 반기 때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쉬어가는 모습들. 뭐 화장품은 약간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요. 아마존이 직접 뭐 유통에 뛰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점이 시장에 좀 녹여서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압기 쪽을 봐올 때 증설이 두세 번 단행됐을 때 자칫 주가가 고점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때마침 이제 조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쪽 군들이 여기에서 주도주군에서 이탈을 하느냐, 우선은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실적 추정치가 꺾이는 요인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조정은 열어둡니다. 이게 꼭 30%의 조정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고점 대비해서 보통 주도주는 30% 이상의 조정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찰하자라는 점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의미 있는 조정이 나타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주도주군에서는 좀 관망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전략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상황인데 7월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돼요. 네. 5일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그 기점 전후로 저는 전공정과 관련된 부품 소재 쪽 같은 경우를 선제적인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우선 열어둡니다. 네, 그렇게 크게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전략을 갖고 가고 중간에 미국 시장 휴장도 있고 그다음에 ECB 회의 때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요인도 존재를 하지만 큰 틀에서는 지수는 박스권의 하단은 안 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실적 추정치의 변화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주도주의 형태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해서 30% 조정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IT 쪽 위주로 한 수요일, 목요일 이 정도에는 저는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두고 물론 HBM 쪽 같은 경우가 조정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25% 정도 조정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HBM 그다음에 전공정 쪽에 무게를 두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전공정 쪽에 무게를 둔다면 종목으로 살펴본다 어느 종목군을 조금 더 좁혀서 볼까요? 보통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을 먼저 본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우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PSK 같은 경우도 함께 볼 수가 있겠어요. PSK, 한솔케미칼,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HBM이라든지 이쪽 군들 중에서도 좀 빠져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군들까지 한번 테스, 그다음에 테스 이런 군들까지 한번 같이 주목을 하는 상황임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공정 관련주의 주시를 해보시고 종목군 전해드렸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에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역시나 흑자 기조를 이어갔는데 이 안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서 봐야 했을까요? 포인트는 우선은 반도체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그리고 기존에 5월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또 몇몇 섹터가 안 좋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조금 돌림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쉽게 큰 폭의 돌림은 없었고요. 다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 통신기기 등 IT 전 품목의 수출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자기기가 지금 좋은 거죠. 네. 이 전자기기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우리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에 크게 흔들릴 만한 변수는 또 한 번 사라진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수출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매우 좋았던 몇몇 섹터들, 대표적으로 화장품, 식품,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은 키워드는 결국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적이었다는 거. 수출과 실적이 키워드인데 지금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에 대한 관련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니까 나쁘게 볼 만한 이유는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적지 않게 올라갔다는 것도 당연히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우리가 잠시 체크를 해보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시점에서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엔화라든지 위안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데 반해 달러에 비해 원화는 소폭 최근에는 강세가 오히려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배경에 있는 게 이제 이런 수출이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출이 조금 더 활개를 띠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강달러 기조가 있다는 점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지난주였네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네. TV 토론 이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바이든이 사실상 토론 잘 못했죠. 트럼프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강달러 기조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1,4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를 쉽게 깨지는 않을 것이고 또 이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사라짐과 동시에 수출주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변수가 우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시장은 오히려 더 좋고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만큼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무역 수지 역시도 좋았고, 자 그런데 수출국이 지금 미국이 가장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중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가장 큰 나라가 이제는 또 미국이 됐습니다. 네.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위원님? 미중의 분쟁이죠. 네. 미중 분쟁을 통해서 보통은 우리가 산업재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물론 다른 제품들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긴 했는데 이게 새로운 제품들, 화장품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중국 시장의 영광을 통해서 이게 한번 주도주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미국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의 한 가지 고민은 그겁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여전히 6월 월별 데이터를 봤을 때도 긍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큰 틀에서 지금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미국 대선이거든요. 네. 미국 대선 부분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물론 중국과의 격화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 이면에 좀 협의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뒀어요. 그래서 시장은 약간 혼란을 나타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이게 외부 변수가 직접적인 실적에 영향은 당장 미치지는 않는데 이게 우리가 주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올해 실적 추정치를 넘어 내년 실적 추정치를 반영해서 시가총액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당위성 있는 조정이거든요. 오늘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고민을 할 게 좀 어느 정도 주가들이 올해 실적 추정치 대비를 넘어서 내년 실적 대비해서 좀 주가들이 앞서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가 변압기, 화장품 이런 쪽들의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 구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조정이에요.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조정이고 다만 오늘이 첫 번째 조정이거든요. 종목들의 첫 번째 조정이다 보니까 이번 주는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하나 더 확장해서 보면 화장품 쪽은 약간의 노이즈 발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유통 같은 경우로 이렇게 좀 직접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실리콘투는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이제는 계속 촉각을 세우고 보는 거죠. 외부의 환경들이 주가들이 어느 정도 목에 찼으니 외부의 환경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뉴스의 흐름들 같은 경우를 좀 같이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주가가 지금 사실 화장품주들은 목에 차 있는 만큼 뉴스의 흐름을 꼭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장품 수출도 역시나 계속 좋았습니다. 상반기에 화장품 수출 살펴보니까 6조 6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하반기에도 좋은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피비님? 네, 이 흐름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이는 전체적인 이런 실적과 네. 데이터 자체는 저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이유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화장품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보였던 그 실적이라고 하는 게 특정 시점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좋아질 수는 없겠죠. 지난 네. 몇 년간의 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 시장으로부터 조금씩 탈피를 하는 것이고요. 탈피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보다 1인당 기본 소득이 국민 소득이 높은 국가에 대한 침투를 높이는 건데 그게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보니까 동일한 수준의 재화가 동일한 수준의 판매가 된다라고 했을 때 표면상으로 느껴지는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구매력 자체가 훨씬 더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 화장품 역시나 질이 좋구나. 네. K-뷰티 또 K-팝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수혜를 사실상 지금 화장품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올해 들어서 실적으로 보였는데 이게 당장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해서 확 꺾일 것이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화장품 같은 경우 사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쓰는 게 제한적이죠. 네. 스킨로션밖에 없을 거예요. A라는 회사의 브랜드를 쓰든 B라는 회사의 브랜드를 쓰든 똑같습니다. 남자들은. 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크고요. 특히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에만 보더라도 쓰던 걸 어쨌거나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과 동시에 충성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화를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하였을 때 지금 당장 이 기업들의 실적이 꺾인다고 보기에는 꽤나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주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주가가 꽤나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장품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올랐던 그 수준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실적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니 화장품 기업들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매수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조정이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 정도라고 생각을 네. 하시고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것보다 계속해서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 충분히 더 조정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는 떨어진 칼날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수출과 관련해서 자동차 이야기까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PB님, 자동차 수출 역시도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를 좀 살펴보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2위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주에서도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자동차 섹터는 지금은 저는 그렇게 크게 네.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역시나 우리 국내 내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AS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다른 회사 차를 하는 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북미양, 그 다음이 이제 인도양인데요. 이 북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대와 기아의 침투율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이 현대와 기아,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판매량 증진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런 가운데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점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북미 시장에서도 현대와 기아에 대한 추후 소비는 그리고 수요는 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화두가 지금 계속해서 인도입니다. 인도. 네. 현대차 같은 경우 올해 인도 법인의 IPO 상장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음과 동시에 생산량 자체를 지금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거죠. 올해 기준으로 우선은 85만 대이고요. 생산할 수 있는 그 캐파가요. 차량 판매 같은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승용차 기준으로 413만 대였는데 그중에 정확하게 15% 60만 대를 현대와 기아가 모두 다 판매를 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이제 2위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판매 법인을 조금 더 다변화하고 거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인도 시장에서의 매출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인도라고 하는 시장은 해외 국가 기준으로는 북미,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틀이 저는 마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가도 지금 좋은 거죠. 현대차와 기아 고칠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분들 혹은 신규로 한번 매수해 보겠다. 저점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서 한번
기다려 본다면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모두에게 좋은 결과 주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완성차 업체들을 편안하게 두고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사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동차주 하면 뭐 실적도 좋고 인도 IPO 기대감도 있지만 기업 밸류 프로그램하고도 엮어서 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 모멘텀은 어느 정도로 작용하게 될까요? 밸류업 관련해서는 현대기아차 쪽에 주주 친화 정책의 방향성 이 부분은 네.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인 환경 안에서 저번 주에 현대글로비스의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죠. 그러면서 2030년 정도의 그 사업 계획에서 한 영업이익률 7% 정도의 데이터를 미리 내놓았습니다. 이게 뭐 이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기보다 최근에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는 배당과 관련된 부분의 분리과세 추진을 언급을 했고 여기 더해져서 7월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상속세 개편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국회 의결 사항이다 보니까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우선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개편의 가능성도 존재를 해요. 그랬을 때는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좀 개편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 좀 주가로는 긍정적인 상황들,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 현대기아차를 볼 때 우리가 네. 핵심은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의 점유율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지 그거랑 환율 수준이거든요. 두 부분 다 우선 우호적이기는 해요. 거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볼 때도 시장 점유율이 늘 때 하이브리드, 전기차, 내연기관 어느 쪽을 중심으로 느는지를 데이터를 체크하면서 그와 연결해서 종목을 보시면 자동차주들을 좀 매매할 때는 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데이터를 체크해 가면서 자동차주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B님 섹터 먼저 보겠습니다. 방산 섹터 가지고 오셨습니다. 방산 섹터도 최근의 흐름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방위비도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대선 토론과 관련해서 좀 엮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이야기 전해주시죠. 전반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 코스피 기준으로 2,8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제 개인적으로 추후에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가 무엇일까 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선이고요. 또 하나는 방산입니다. 방산이라고 하는 이 섹터 자체는 첫 번째로는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신규 수주 그리고 수출 데이터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2001년 이후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200억 달러 수준의 매출 그리고 신규 수주 이 모든 것들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큰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좀 이슈도 있습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나토 32개 회원국 중에 23개국이 기본적으로 참가를 해서 정상회의를 합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로서 초청받게 되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나갈지는 아직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판매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저에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과 유럽 주요국의 방위 분담액이 증가하는 것, 거기에 지난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분간 동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변수에 의해서 국방비 증액과 군비 증가에는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많은 무기들이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구소련 체제에서 만들어진 전차라든지 포 같은 게 여전히 있는데 이걸 이제 현대화로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게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몇몇 기업들에게는 그리고 몇몇 국가들은 계속해서 군비를 증강시키는 가운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량을 크게 확장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도 지금 괜찮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현대로템이라고 하는 기업을 저는 네. 결국에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이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납품한다는 계약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1차적으로 180대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남은 820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최근에 다시 한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기존에 나갔던 180대 여기에 대한 매출이 크게 반영이 된 게 아닙니다. 덕분에 2분기부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반영이 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 역시나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루마니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40대의 전차를 해외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나 현대로템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슬로바키아 또한 K2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로템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회가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기업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 단순하게 실적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요. 네. 영업이익률이 지금 계속해서 나아지는 거죠.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22년, 23년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많은 부분들을 주가는 과연 다 반영하고 있는가? 그건 또 아닌 듯합니다. 아직까지 4월 12일에 기록한 L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와는 달리 현대로템은 하지 못하는데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대로템도 결국 4월 12일에 기록한 43,450원 이 가격까지는 우리가 보고 갈 필요가 있고 지금 보이고 있는 동사의 기업 가치, 실적, 업황 그 모든 기대감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주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위를 바라보자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45,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배틀갈 종목 현대로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 쪽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시장 규모도 살펴봐야 되고 결제 금액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기존의 일반적인 사업들,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뭐 해외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서 신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그 기존 사업에서 그 플랫폼의 매출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죠. 뭐 결제액의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 주가 같은 경우가 강한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과거 아프리카 TV죠. 숲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우리 카페24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사업이죠. 신사업에 대한 추진의 기대감. 그다음에 다른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실적이 늘 수 있는 구조들, 매출에 대한 크기, 그다음에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늘 수 있을 때 주가들은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금리 수준 같은 경우가 인하기면 더 유리하겠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플랫폼 쪽 같은 경우는 주가의 선행적 반응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함께 좀 감안해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으로는 헥토 파이낸셜 가지고 오셨는데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뭐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의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딱 당장 실적을 놓고 우리가 2분기보다 3분기가 좀 나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이 부분은 해당 기업이 외국환 라이센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좌를 미보유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 쪽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 계좌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가상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은 환전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 환전에 대한 수수료를 동사가 수취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내 셀러들이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국내의 제품을 판매를 하면 해외 그 통화로 결제가 돼요. 그랬을 때 이거를 국내 통화로 환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환전이나 정산을 대행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구매액이 증가하게 됐을 때 구매액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전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게 되죠. 네. 그런데 또 하나 새로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PSP사인 핑퐁 페이먼트랑 선정산과 관련된 부분에 MOU를 체결을 했어요. 이게 선정산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선정산을 하는 쪽은 수수료가 한 2% 정도. 근데 이게 제품을 팔았어요. 결제는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산을 먼저 해주는 거죠. 중간에 사고가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출 채권에 대한 유동화를 진행한다라는 개념으로 우선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정산을 해서 스스로 수치가 되고 후에 이제 정산은 뭐 이렇게 자금이 배분되게 되는 그 구조다 보니까 선정산에 대해서 수요가 더 크죠. 예, 그렇다 보니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선정산 부분의 MOU는 실적으로는 3분기 말 정도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또한 지금 부담스럽지 않고 3분기에는 선정산과 관련된 부분에 실적이 추가될 수 있기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25,000원을 제시를 하고 목표가 도달 시 제가 목표가를 더 올리기로 하고 손절가는 19,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헥토 파이낸셜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게임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프트업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게임주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까요, 피비님? 개인적으로 딱 반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시프트업 자체가 올해 기준으로는 대형 그런 공모 기업인 건 맞습니다. 공모 가격 6만 원 나왔고요. 6만 원이면 역시나 상단인데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6만 원을 설정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동사의 실적, 영업이익이 매출의 기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마도 기존의 APR이라든지 HD, 현대마린솔루션 그것보다 한편으로는 상장이 되었을 때 더 관심은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상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걸로 게임 섹터가 한 차례 크게 움직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가 우리가 1분기 기준으로 한번 보았을 때 게임 섹터라고 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게임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도 나름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꽤나 괜찮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습니다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저도 일이 있어가지고 게임 섹터를 한번 분석을 한 적이 하게 되었는데 인포스타 기준으로 게임 섹터에 있는 기업이 33개입니다. 이 중에 지난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33개 중에 양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 고작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은 28개는 전부 다 올해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였던 거죠. 그리고 이 기업들 포함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나아진 기업은 4개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1분기에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했던 이유는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의 감소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적자폭이 줄어든 기업이 많았던 것이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크래프톤이나 WGMG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많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펄어비스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주가가 오르면서 몇몇 기업들, 게임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보더라도 지금 전부 다 힘이 빠져서 밀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시프트업의 상장이라고 하는 해당 변수에 의해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설령 조금 움직임이 나와서 오른다 하더라도 그건 철저하게 이슈에 따른 것이지 섹터의 실적이 나아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시프트업이 상장이 된 첫날 거래가 진행이 됨에 있어서 큰 폭으로 오른다 할지라도 기타 섹터의 움직임, 기타 기업들의 움직임이 개선될 때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만 가급적 대응을 할 것을 권해드리겠고 게임 섹터는 역시나 2분기의 실적을 결국에는 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영업이익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소폭 오르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다시 한번 밀릴 거고요. 흑자 전환이 되거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은 나름대로 괜찮지만 그 외에는 게임 섹터는 당분간은 기대감에 의해 움직이는 정도라고만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을 역시 할 것을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가 찍히는 게임주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뭐 인건비도 절감을 하고 비용 효율에 나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좀 부진했던 만큼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봐도 좋진 않을까요? 실적 추정치 바뀌는 걸 확인해도 네.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게임에 대한 출시와 네. 연계되다 보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게임주는 신작 게임 일정,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쿠키런 같은 경우도 신작 뭐 출시가 있을 때 그때 반응이 등수를 처음에 위로 찍고 빠졌을 때 주가는 빠졌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변동성은 실제 게임이 출시했을 때는 감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신작 게임 일정을 파악하고 그게 한 달 또는 그 이전에 테스트를 해요. 네. 예, 유저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해서 좀 방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미리 매수를 할지 아닐지가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핵심은 신작 게임 일정, 네. 그 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작 게임 일정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럼 지금 지점에서 이사님께서 보시는 게임들 중에서 매력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를 네. 생각하고 있어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뭐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도 올라왔고 1분기도 예상치 대비해서 괜찮은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반응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 종목이 한 26만 원대 이 정도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실적 시즌을 보고도 좀 매수를 해봄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크래프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크래프톤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그래도 오늘 7월의 첫 거래를 맞아서 힘을 내주나 싶더니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도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또 하락하는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0.09%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2,800선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한 이후에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0.68%의 강세 흐름 나타나면서 846선에서 종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발을 빼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344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431억 원의 매수 양상이 펼쳐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4거래일의 매수세를 뒤로 하고 오늘은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941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69억 원 정도를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981억 원의 매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우리 시장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까와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크게 달라진 건 네.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지수가 그래도 나름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이제 2.86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되느냐 그게 아니냐 괜히 그냥 기분 탓이 조금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2.86포인트 이상에서 마무리되면은 첫 출발이 좋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상 올해 기준으로 코스피는 참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기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올라갔는데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했죠. 그럼 남아있는 하반기 때 이제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한 주가 상승과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처럼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면 저는 코스피는 결국에는 3,000포인트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은 큰 틀에서는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가 가야지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시장이 괜찮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0.1%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저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시장은 분명히 괜찮았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또 모처럼 힘이 났습니다. 2차 전지도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이었다는 거.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섹터 몇몇이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은 결국에는 올해 가능성에 역시 조금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이 얼마만큼 또 따라 올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유독 안 좋았는데 그래도 대략 830포인트 정도에서는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대형주나 소형주가 아니고 중형주였습니다. 중형주. 그러면 중형주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섹터 코스닥이겠죠. 내심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모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시장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양대 시장 모두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시장이 오늘은 조금 더 크게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는 양대 시장 모두가 괜찮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돌아보니까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몇 가지 종목을 눈에 띄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서는 급등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우세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7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는 그래도 긍정적인 마감 양상을 보여줬고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에 들어있는데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하락한 업종 순서대로 살펴보니까요. 음식료 업종이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거의 4% 가까이 빠지는 양상이 펼쳐졌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보험 업종입니다. 2.85% 내림세, 의료 정밀 업종에서도 2%대 약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 좋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약 업종이 가장 상위에 위치했습니다. 4.18%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금융 업종, 그 다음으로 기타 제조 업종이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긍정적인 양상을 펼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기준으로 업종별로는 어떤 특징이 보이셨나요? 보통 제가 네. 관심 종목들을 주간 기준으로 네. 계속 봤고요. 이게 뭐 다음 주에 강할 수 있는 보통 일주일에 10% 오를 만한 종목을 뭐 한 가지를 찾기 위해서 네.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데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 관심 종목을 바꾸고 시장을 봤을 때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많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주도주군이 주간 기준으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게 오늘 당일이었고 보통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는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이게 주간까지 갔을 때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때마침 실적 시즌까지 더해졌어요. 그럼 네. 수가 한번 꼬인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쉽니다. 굳이 무리하지 않고 첫 번째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거를 여기가 보통 뭐 기술적인 뭐 이평선이 와서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 그런 것보다 쉽니다. 방향이 네.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 그러면서 핵심은 방향이 나올 수 있을 때, 추세가 있을 때 우리는 진입하면 되거든요. 네. 그 가능성이 5일에 이제 삼성전자 네. 잠정 실적 발표잖아요. 그러면 자 주초에 IT가 만약에 조정이 나와요. 그랬을 때 방향성이 잡힐 수 있는 쪽 같은 경우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하나의 이벤트 활용이고 추세 측면에서는 추세의 변곡이 나타날 수 있는 네. 가격 흐름이 오늘 나타났기 때문에 평소에 좀 타이트하게 매매를 하고 뭐 나의 종목 같은 경우가 뭐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템포를 늦춰야 돼요. 예. 비록 내일 반등이 나오더라도 템포를 늦추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거네요. 자 그리고 뭐 주도주 이야기가 나온 만큼 주도주격이 될 만한 종목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7월의 주도주 자리는 조금 더 이제 살펴보고 뭐 정해야 되겠지만 네. 어떤 쪽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의 네. 흐름으로는 바이오 쪽이네요. 네. 네, 바이오랑 그다음에 뭐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있는 쪽들 그런 쪽, 그다음에 여전히 강한 조선 네, 이런 쪽으로 우선은 우리가 큰 틀로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업종이 주도주가 된다라고 하기보다 개별 주장이 또 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 뭐 7월 실적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서 오늘의 시장 대비 강자는 IT 소형주, 뭐 CXL 이런 데 관련된 종목들, 이건 주도주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네. 제약바이오랑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편 일부, 2차 전지 셀 업체 이 정도 같은 경우가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 강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과 비교했을 때 강했던 쪽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또 살펴보니까 조선주가 또 하반기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도 역시나 좋더라고요.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등에서도 수주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전망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조선과 방송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나온 리포트를 보더라도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신조선가 그리고 중고선가 모두 다 사상 최대치 수준까지도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형 메이저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선박에 대한 수주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당장 지금 시장에 공급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조선가라고 하는 이 가격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점에 뭐 컨테이너든 뱅커가 되든 전반적으로 물류를 최대한 빨리 수송을 하기 위한 예전 과정에서의 이런 부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도 지금 오늘 오전에 나온 리포트 토대로 살펴보게 되면 26년에서 27년까지도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철저하게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조선주가 주가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크다 그리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사가 이렇게 좋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아래에 있는 조선 기자재 쪽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로 치면은 완성차와 전동차 부품인데요. 신규 선박에 대한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월등하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우리나라뿐만이 지금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미국이나 유럽 또 중국까지 계속해서 조선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던 많은 기업들은 2분기 그리고 3분기 기준으로도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해상 운송도 보게 되면 뭐 HMM이라든지 대한해운 오늘도 장 초반부터 좋았거든요. 네. 이게 다 지금 함께 사이클이 흔히 말하는 빅사이클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최근에 조선주 관련된 리포트 몇 개를 읽어보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였고 뜻하지 않게 찾아온 호황기 그런 이야기로 그런 제목도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 조선 섹터는 우리가 지금부터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섹터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끌고 가는 게 역시나 정답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철권 PB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헥토 파이낸셜입니다. 신사업에 따라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라인 1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철권 PB의 종가 베팅 종목 현대로템입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 라인 35,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삼성중공업입니다. 신조선가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을 했고요. 조선업 호황이 장기화되면서 주가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 펄업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고요. 검은 사막 시리즈를 제작하고 공급하면서 신작 3종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9,370원이고요. 오늘 고가 기준 9,870원으로 하루 동안 5.34%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펄업이 있습니다. 매수한 가격은요, 44,200원이고요. 오늘 고가 기준 44,950원으로 하루 동안 1.7%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